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56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들이 그 호흡 명상을 잠깐 하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싱잉벨을 울리면은 이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명상 기본 자세를 갖추시고 호흡 명상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깨어 나와서 제 56강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싱잉벨을 울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죠. 마음을 조용하게, 고요하게, 평온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호흡 명상을 할 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코멘트도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 주위에 자꾸 어떤 잡음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산매에 들어가기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호흡 명상하는 방법은 누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명상에 젖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은 반드시 명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56강째입니다. 56강 스마트 하는데 혹시나 중간에 들어온 수강자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의 의미는 앞에 S자가 scientific, 그러니까 이 명상은 지극히 대단히 scientific하다, 과학적이다라는 의미에서 S자를 땄고요. 스마트 할 때 두 번째 M은 mindfulness, 마음 챙김이죠. 대단히 과학적으로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마음 챙김, mindfulness. 그 다음에 smart, A, 세 번째가 A죠. 그 acceptance인데 이 acceptance는 수용한다는 의미죠. 수용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resilience는 그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고무줄을 우리가 쫙 늘렸을 때 놓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회귀하는 그런 탄력성을 우리가 resilience라고 합니다. T는 tranquility는 평온,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tranquility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스마트 명상은 그런 약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스마트 명상 또는 달 명상, 이 달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달의 의미는 저 이름이 원래 김태달입니다. 뒤에 경상도에 가면은 그 이름 맨 끝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죠. 달아, 달아 이렇게 어릴 때 저희 부친께서 또 모친께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달의 의미는 통달할 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능통한, 통달한 깨달음을 얻은 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달자를 붙여서 깨달음의 명상, 다시 말해서 달명상이라고 이렇게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명상, 달명상이라는 이런 명상 주제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강의를 한 지가 벌써 오늘이 제 56강째입니다. 56강째. 오늘 제 56강째는 팍 사유독께서 대만에 가셨을 때 제 3강 이후에 13분의 신도들이 13명이 질문을 했는데 그 13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4가지 정도 3강 때 질문했던 질문 4가지, 마지막 4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3강 때 그 질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봐 드릴게요.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신도가 4대 요소 명상에서 이 4대 요소, 4대라는 게 지수화풍이잖아요. 4대 요소 명상에서 12가지 특징을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지수화풍에 12가지의 그 특성이 있죠. 지의 특성, 화의 특성, 수의 특성, 풍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 특성을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단단함, 거침, 무거움 등의 순서대로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분이 이제 그 지수화풍의 그런 순서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특징의 어떤 하나로부터 시작해도 됩니까? 특징. 그러니까 지수화풍의 그 12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자,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지의 특징이 뭐죠? 지라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의미하잖아요. 땅의 특징은 우선 단단함이 있을 거고요. 땅이 우리가 단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게 이렇게 거기에 거친, 그러니까 어떤 알갱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흙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돌도 있고 그러니까 거칠죠. 단단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또 무거움을 느끼죠. 땅은 무거움을 또 느끼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또 아주 부드러움도 있죠. 땅이 아주 이렇게 모래알같이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잖아요. 부드러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땅이 매끄럽기도 하죠. 매끄럽기도 하죠. 돌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매끄러운 돌도 있잖아요. 그죠? 매끄러움도 있고. 그 다음에 무겁기도 하지만 또 가벼운 거가 있죠. 돌도 무거운 게 있고 또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땅은. 지의 요소는 그러한 땅의 요소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단단함과 거침과 무거움과 가벼움과 그 다음에 매끄러움과 그 다음에 부드러움 이러한 그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풍에 해당해 풍의 요소를 갖고 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뭐죠? 뼈라든가 그렇죠.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치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단단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런 데가 이제 그 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고, 물이잖아요. 물의 요소는 우리가 어떤 게 특징을 갖죠? 유동성과 응집성을 갖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응집성, 서로 이제 이렇게 결집되어 있는, 응고되어 있는, 그러니까 응집성과 그 유동성을 갖는 게 이제 그 뭡니까? 물의 요소가 되죠. 수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 몸에는 물의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땀이라든가 피라든가 뭐 이 콧물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요소는 그 화의 요소죠. 불의 요소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이런 체온을 우리 몸에 체온을 느끼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의 요소는 바람의 요소죠. 바람의 요소는 지탱함과 늘어남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탱하고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우리 몸에는 이게 풍에 해당하는 게 뭐죠?
우리 숨을 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풍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강의 풍의 요소로서 우리가 소변을 눈다든가 대변을 눈다든가 이게 다 뭡니까? 이것도 풍의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소변과 대변을 누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딸꾹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하품을 한다든가, 구토를 한다든가, 이게 다 풍의 요소입니다. 네, 풍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화풍의 12가지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들어가서 알아차리고 관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파국사이다께서 답변을 하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화풍 순서대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그렇게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됩니까? 그 순서에는 그렇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파국사이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그러니까 순서에 우리가 입각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말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특성에 따라서 관찰하고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깔라파가 일어나는 것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알아차려라. 예. 동시에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깔라파가 그 뭐죠? 그 깔라파는 거의 뭐 1초 단위로 뭐 10억 분의 1초 단위로 우리가 깔라파가 일어나잖아요. 깔라파가 일어납니다. 깔라파가 일어나는데 그 순서에 관계없이 동시에 우리가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4대 요소 명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4대 요소 지수화풍 명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 몸속에서 4대 요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수화풍 수행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4대 요소를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4대 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병이 들었을 때 강한 마음 집중으로 4대 요소 명상을 수행해서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가 이게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병이 오는데, 그렇다면은 4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면은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파국사이다께서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닥 그렇게 관계가 없다. 병이라는 게 그게 이제 고통인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건가?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고통은 또 4대의 균형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고통을 우리가 4대 명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 마음을 다스림으로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치유를 통해서 고통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 4대 요소 명상을 통해서 집중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다만 마음을 다스림으로 해서 알아차리고 다스림으로 해서 병을 우리가 치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업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 업은 우리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80 아레아식에 업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그 몸이 조금은 불편한데요. 이 몸 역시 제가 육신이죠. 육신이라는 게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를까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지은 그 업장에 의해서 이게 다 기인된 것이다. 그 업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선업은 자비심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선업이고, 악업이라는 건 오온에 찌달리고 오용락에 찌들렀을 때 다가오는 것들이 다 뭡니까? 악업이 되지 않겠어요? 그 악업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용락에 찌들려 있다는 게 뭐죠? 오용락이라는 게 첫 번째가 재물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욕이요, 세 번째가 명예욕이요, 그 다음에 수면욕이요,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나요? 재물욕, 식욕, 명예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오용락이잖아요. 오용락. 그 오용락에 찌들려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 명예를 얻겠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명예를 얻겠다고 해서 거기에 찌들어 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얻겠다고 해서 찌들어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때 얻어진 그 업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업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그러한 업에서 벗어나야 된다.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업장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마음을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4대 요소에 대해서 뭐 균형이 깨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오는 게 모든 게 전부 고통인가, 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선정을 성취해서 무명을 제거하기 전에, 사선정이라 그러면 뭐죠?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이 되겠죠. 사선정을 성취해서 무명을 제거하기 전에, 무명이라는 게 12연계의 첫 번째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선정을 성취해서 무명을 제거하기 전에 나쁜 습관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수행할 때 방해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 밖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선원에 들어와서 명상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참선을 할 때는 모르는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면은 탐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미운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모관 명상 또는 자해관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현모관, 미움과 탐욕, 오용락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했을 때 현모관 명상이라든가 자해관 명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명상 주제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명이라는 게 이 사실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 치죠, 치. 어리석음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가까운 원인이 어리석어서 오는 것도 있고, 근본적인 건 무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게. 그랬더니 이제 그 파옥사이드께서 답을, 불건전한 업에는 무명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어리석은 주의력이 가까운 원인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뭐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오는 것이다. 네. 다음에 이제 그 어리석은 주의력과 이제 현명한 주의력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주의력이 뭐였고 현명한 주의력이 뭐였죠? 4대를 4대 그 자체로 보는 게 현명한 주의력이고, 어리석은 주의력은 4대를 4대로 지수화풍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상을 사람이다, 어떤 뭐 물질이다, 아니면 그 상자다, 뭐 이런 막대기다, 핸드폰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어리석은 주의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주의력을 현명한 주의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4대 명상을 해 들어가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죠? 그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가 혐오감 명상을 하고 자애관 명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윗바사나 수행이 정신적인 오염원을 파괴시키는, 정신적인 오염원을 파괴시키는 최상의 무기가 뭡니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마타 수행은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윗바사나는 정신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의 오염원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수행 방법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또 이런 질문을 했네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계에서 3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와 그 다음에 출세간계에서 방황가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방황가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 다음에 사요도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방황가가 뭐였죠? 방황가 유지라고 했잖아요. 유라는 게 12연기에서 유생, 유생, 노사, 그때 유죠. 유지를 우리가 방황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황가는 욕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색계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무색계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는 방황가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일어납니다. 근데 다만 출세관계에 가면은, 그러니까 멸진정 단계에 가면 방황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도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방황가는 3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똑같이 작용을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죠. 한 삶에서 방황가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한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방황가 유지다. 이것은 방황가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생이 일으킨 업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가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업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 방황가는 정지하게 되는 거죠. 욕계와 색계에서는, 다시 말해서 욕계와 색계에서는, 색계에서는 물질과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는 여전히 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한 방황가는 계속 일어난다. 욕계에서의 방황가는
욕계에서의 방언가는 업, 그 다음에 업의 표상,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욕계에서는 뭐라고요? 업과 업의 표상과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표상, 이 세 가지 대상을 갖습니다. 욕계에서는. 반면에 색계의 방언가는 오직 업의 표상에서만 가지게 갖는데, 이 업의 표상은 전생에 죽는 순간에 들어온 선정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방언가는 업과 그 다음에 업의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갖고, 그 다음에 태어날 것의 표상은 무색계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출세관계라는 게 있었죠. 조금 전에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계인데, 이 출세관계는 그 뭐죠? 도가의 계잖아요. 도가의 계. 그 다음에 이 닛바나 열반의 계가 바로 도가의 계요. 열반의 경지가 바로 뭡니까? 출세관계가 되겠죠. 열반의 세계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도가에서는 방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네요. 세간의 선정과 출세간의 선정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간에서 하는 선정과 출세간에서 선정의 차이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간의 선정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다시피 색계 사선정까지, 또 무색계 사선정까지를 우리가 세간의 선정이라면은, 그 다음에 출세간의 선정은 도과의 그 다음에 도과의 선정을 우리가 출세간의 선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색계 사선정에서도 심사일학정을 선정의 5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세간에서도 심사일학정 그 선정의 5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에서의 선정 방법은 색계 사선정까지, 또 무색계 사선정까지를 우리가 선정의 대상으로 한다면은, 출세간의 선정은 그 다음에 도가의 선정, 그 다음에 닛바나, 그 다음에 열반의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출세간의 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옥사이도께서 대만에 갔을 때 제3강 이후에 13사람의 그 질문된 내용 중에서 마지막 한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까지로 해서 제3 세 번째 그 파옥사이도께서 세 번째 강의했던 것을 이제 마치고 4번째 강의에 들어가는 것을 7월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